의원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씁쓸했다. 네? 자네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네만 나도 그리 녹록지는 않아서 말이야. 그러니 너무 매정하게 생각지 말아주게나. 자네 어머님 병세가 그리 가볍지 않아 귀한 약재가 적지 않게 들어간다네. 나도 돈이 있어야 약재도 사고 탕약도 다리고 할 거 아니겠나. 그간 고생하는 자네를 봐서 외상으로 주긴 했지만 이제 더는 사정을 봐줄 수가 없다네. 내 외상값 닥달하진 않겠네만 이제 약 먼저 내주기는 힘들겠네. 그런 의원님이 원망스럽진 않았다. 지금까지 군소리 없이 비싼 약을 내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기 그지없을 노릇이었으니 오히려 자신 쪽이 지나치게 염치 없어 보일 체지였다. 그럼에도 그저 돌아서지 못하는 건 어머님의 병세가 깊어서 서둘러 손을 쓰지 않고서는 못 베길 지경이었기 때문이었다. 의원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 한 번만 한 잡이라도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돈은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련해 오겠습니다. 허허, 참. 그렇게까지 애원하니 내 사람된 도리로 두 점 내어주겠네. 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눈물까지 글썽이며 한동안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난 의원님께서 내어주시는 약을 받아 나왔다. 혹여나 흘릴세라 약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가고 있자니 저기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용아, 잠깐 기다려. 동갑내기 친구인 호정이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몰골로 내게 달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 빨리 가서 어머니께 약 따라드려야 돼. 가까이 다가온 호정이는 광대가 툭 튀어나온 모습을 한 채 잠시 숨을 골랐다. 본래부터 얄팍한 체구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꼭 살이 쥐어 짜내진 양 말라가고 있었다. 용아, 너 돈 필요하지? 다짜고짜 던져진 물음에 난 반색하며 대답했다. 그럼 안 그래도 당장 어머님 약값이 필요한 참이었어. 왜? 어디 괜찮은 품거리라도 있어? 호정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은근하게 말했다. 이따가 해 넘어가면 마을 장성 아래로 나와. 혹여나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누가 들을세라 후다닥 자리를 피하는 호정이를 보며 조금은 의아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님 약이 먼저였다. 약을 드시고 모처럼 편히 잠드신 어머님 곁을 잠시 지키고 있자니 금세 해가 떨어져 왔다. 역시 돈이 필요하다. 이제 약이 없이는 잠들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돈을 구해야 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각오를 다지며 장승 아래로 가자 친구 호정이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너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야. 알아들어? 너랑 나랑만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잘 되면 우리 둘 다 큰돈 만질 수 있어. 너희 어머님 약값 정도가 아니라 큰 고을에서 명예님을 모셔올 수도 있는 거야. 호정이는 그렇게 말하며 날 이끌고 뒷산을 올랐다. 어둑한 산길이지만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길이 나쁘진 않았다.
무슨 일이길래 이 오밤중에 산을 올라? 밤짐승이라도 잡으러 가는 거야? 호정이는 대답 대신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설명했다. 며칠 전에 이상한 장사꾼 하나를 만났어. 그 사람이 말하길 이 산에 귀한 약초가 싹터 있으니 그걸 잘 키워서 키우라는 거야. 큰 돈을 주겠다면서. 그 장사꾼이 일러준 데 가서 그 귀한 약초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서는 벅차.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우리 둘이 힘을 합쳐 그 약초를 잘 키워내는 거지. 약초? 아니, 대체 얼마를 쳐준다기에 그 난리야? 호정이는 혹여나 산사에게라도 들릴세라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쌀, 백석. 온전히 잘 키워내면 백석 내어줄 거라 했어. 그러니까 나랑 반씩 나누자. 50석이면 너희 어머니 병한 정도는 싹 고치고도 남아. 생각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에 입이 떡 벌어졌다. 귀한 약초라면 부르는 게 값이란 걸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대체 무엇이길래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것일까? 그 약초란 게 산삼이라도 되는 거야? 키운다는 건 또 뭐고? 호정이는 다시금 주변을 살핀 뒤 내게 말했다. 산삼 따위가 아니야. 훨씬 귀하지.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개울 옆으로 바위가 가득한 곳이었다. 습하고 해가 들지 않아 약초보다는 이끼가 잔뜩 자랄 법한 그곳에 기묘하게 생긴 불 하나가 나 있었다. 5갈래로 갈라진 잎이 쭉쭉 뻗어 있고 그 사이에 검붉은 열매가 달린 것. 혈삼. 이게 혈삼이라고 했어.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귀하디 귀한 영약이야. 저 검붉은 열매가 완전히 새빨개지면 다 자란 거래. 그리고 이게 뭘 먹고 자라냐면 호정이는 뒷춤에서 작은 칼 하나를 꺼내고는 손바닥 안쪽에다가 생채기를 내었다. 이미 몇 번이나 이 짓을 했는지 호정이의 손바닥은 겹겹이 쌓인 상처에 딱지조차 들어앉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내가 말릴 새도 없이 호정이는 손바닥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혈삼에 흘려넣었다. 마치 마른 재가 물기를 빨아먹듯 피를 취한 혈삼의 열매가 한층 더 붉게 물들어갔다. 이렇게 키우는 거야. 어떻게든 나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한 명으론 턱도 없어. 짐승 피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사람 피어야만 한대. 그러니까 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이놈 목을 죽여주자. 알겠지? 쌀 100석이야. 목숨값도 300석의 고작이라는데 그 값 피 조금에 100석이라니. 수지 맞는 장사 아니야? 어머님 병이 나으셔야 효도금 먹은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마음이야 다소 불편했지만 적어도 그 말에는 틀림이 없었다. 때문에 말없이 내미는 칼을 받아들어 손바닥에 가져다 대었다. 50석. 틀림없지? 호정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손바닥에서 느껴진 고통에 잠시 움찔했지만 무리 없이 혈삼에다가 피를 흘려 넣을 수 있었다. 혈삼 열매는 한층 더 붉게 물들어갔다. 무리하면 안 돼. 욕심내서 피를 뿌려대면
얼마 안 가서 혼절해버릴 거니까.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딱 적당하게 먹이는 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천천히 공을 들여보자. 비밀 꼭 지켜. 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알겠지? 호정이의 말을 떠올리며 혈삼에 피를 흘려 넣었다. 오늘로 열흘째. 혈삼의 열매가 익는 데는 아직 한참 남은 것으로 보였다. 병세가 나날이 안 좋아지는 어머님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피를 흘려놓고는 비틀비틀 산을 내렸다. 시간이 부족했다. 이제 와선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도 약을 구해올 수도 없었으니 쌀 50석이 아니라 500석이라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는 말조차 잊고 숨을 헐떡이며 누워 계시는 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피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약이라도. 약. 혈삼은 분명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약이라고 했다. 그거라면 어머님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긴 해도 그 정도 영약이라면 잘 다려먹기만 해도 그깟 병세 따윈 금세 떨쳐낼 게 분명했다. 욕심 같아선 당장 그 혈삼을 캐오고 싶었지만 호정이를 배신할 순 없었다.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왠지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이보게 재영이,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온 겐가? 지금 어머님이 큰일이네. 내가 의원을 모셔왔으니 어서 들어가 보게. 가끔 집에 들러서 안부를 챙겨주시는 동네 어르신의 말에 난 다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의원님은 참담한 얼굴로 어머님 맥을 잡고 있었다. 의원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머님은 괜찮으십니까? 희망적인 대답을 기대했지만 의원님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네. 병세가 너무 깊어. 이 모자란 약사가 만든 약으로는 차도가 없으셨던 게지. 짐을 놓아드렸으니 고통은 좀 덜어질 테지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야.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네. 어머님의 괴로운 얼굴을 한동안 보고 있던 나는 안쓰러움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의원님을 뒤로하고 호정이에게 냉큼 달려갔다. 용이냐? 이 시간에 왜? 눈앞에 호정이가 나타나자마자 난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호정아, 부탁해. 우리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가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아. 지금 와서는 어지간한 약으로는 어림도 없어. 혈삼, 그 혈삼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한다. 그 혈삼 우리 어머님께 양보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혈삼값 쌀 50석 아니 100석 내가 마련해볼게. 정말 몸을 팔아서라도 마련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제발 우리 어머님 좀 살려주라. 호정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깊은 한숨을 뱉어내며 대답했다. 그래,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겠어? 일단 어머님부터 살리고 생각하자. 아, 고맙다. 고맙다, 호정아. 내가 진짜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래. 근데 일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야. 그 혈삼 바로 캐낼 수는 없거든. 그 장사치가 말하기를 설익은 혈삼은 독이나 다름없대. 이러나 저러나 피가 더 필요해. 아주 많이. 난 가만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간신히 눌어붙은 상처에서는 옅은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정아, 가자. 같이 가자.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혈삼 앞에서 호정이는 양껏 피를 흘려넣는 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열매는 검붉은색으로 아직 한참 피가 고픈 것 같았다. 난 어지러운지 관자놀이를 짚으며 손을 거둔 호정이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말리지 마. 내가 쓰러져도 피를 잘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돼. 열매가 익으면 그 길로 혈삼을 캐다가 어머님께 가져다 드려. 난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호정이는 내키지 않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오른손에 단단해진 칼은 손바닥 대신 손목 깊숙이 파고들었다. 터져나오듯 흘러나오는 핏줄기에 혈삼 열매의 붉은기가 빠르게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용아, 정신 차려. 절대 정신 놓지 마. 나에게 외치는 호정이의 말에도 내 몸이 슬슬 말을 듣지 않았다. 무너지듯 쓰러지는 와중에도 혈삼을 향하고 있는 손을 거둘 수 없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마침내 완벽하게 붉은색으로 차오른 혈삼 열매를 보자마자 호정이가 달려와서는 마른 천으로 내 손목을 감쌌다. 됐어. 해냈어. 저거 보이지?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잡고 있어.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입안은 바싹 타들어갔다. 뜨겁게 달군 새꼬챙이를 갈빗대 사이에 쑤셔 넣은 듯 가슴이 쓰라렸다. 그럼에도 혈삼이 익었단 사실, 어머님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다. 정성 들여 땅을 헤집은 호정이는 거의 팔뚝만한 혈삼 뿌리를 캐내서 내게 보여주었다.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듯 고혹적인 자태의 붉은 뿌리. 그 신묘한 모습에 호정은 잠시가 넋을 잃은 듯 눈빛이 몽롱해졌다. 호정아, 우리 어머니. 간신히 뱉어낸 내 말에 호정이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래, 알았어. 내가 당장 가서 너희 어머니께 다려드릴게. 그러니까 넌 안심하고 몸추슬러. 네가 죽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그러니까 절대 죽지 말고 정신 똑똑히 차려. 알겠지? 금방 다시 돌아올게. 산을 뛰어내려가는 호정이의 뒷모습을 보며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호정이 말이 맞다. 나도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서 어머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호정이한테 은혜도 갚고 또 의원님께 빚진 것도 갚아야 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아직 몸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벗어난 듯 보였다. 호정이가 약은 잘 다려들었을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내 귀에 저벅거리는 사람 발소리가 들렸다. 몸을 일으켜 보려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금세 포기하고는 누운 채 말했다. 호정이냐? 어머님은 괜찮으셔? 하지만 들려온 대답은 호정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음습하고도 딱딱한 목소리였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게로군요. 전 그 호정이란 청년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장사치지요.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기묘한 도롱이를 쓴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어째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듯한데 이것 때문에 그리 되신 겁니까? 장사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혈삼. 호정이가 어머니께 다려드려서야 했던 그 혈삼. 대체 왜 저 장사치가 저걸 들고 있는 것일까? 조금 전에 산을 다급히 내려오던 청년에게 샀습니다. 쌀 100석을 어음으로 써주었죠. 혹 그이가 호정이란 청년입니까? 이상하군요. 마치 도망치듯이 다급하게 어음을 받아들고는 큰 마을로 가겠다고 하던데. 장사꾼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호정이가 배신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호정이가 약속을 어기고 장사치에게 혈삼을 팔아버린 뒤 도망쳐버린 것일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 이용당했다는 괴로움보다는 어머님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 혈삼은 제가 목숨을 걸고 키워낸 영역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걸 저희 어머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저희 어머님은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장사치는 고개를 저었다. 대략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지만 제가 본디 장사치인지라 거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침 제가 혈삼 씨앗이 조금 있으니 이걸 피워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면 어머님은 병이 나으실 겁니다. 대답은 고민 없이 튀어나왔다. 알겠습니다. 뭐든 할 테니 제발 어머님을 구해주십시오. 장사꾼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음을 보이며 작은 씨앗을 꺼내 들었다. 이 씨앗을 삼키십시오. 그럼 이 혈삼 씨앗이 당신의 몸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피를 전부 빨아내어 꽃봉오리를 틔울 것입니다. 전 거기서 씨앗을 받아들 테고 씨앗기를 마친 혈삼은 다시금 새로운 피를 먹여 재배하는 거죠. 저에겐 씨앗들과 새 혈삼이 생기는 셈이고 당신은 목숨 바쳐 어머니를 구해드리는 셈이지요. 그리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필요 없었다. 즉시 입을 크게 벌리고는 장사치가 내 목구멍으로 혈삼 씨앗을 밀어넣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혈삼 씨앗을 삼킨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다. 피를 토하듯 꿈틀대고 있던 그때 호정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용아, 괜찮아? 너 왜 그래? 혈삼은 어머님께 잘 다려들었어.
드시자마자 금세 정신 차리셨고 건강해지셨어. 널 보고 싶어 하시니까 어서 정신 차려. 어머니 뵈러 가야지. 호정이. 역시 호정이는 배신을 하지 않았다. 장사치가 내밀었던 혈삼 역시 내가 끼워낸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이 분명했다. 어머님도 건강해지셨더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장사치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값을 쳐드리다 했건만 왜 혈삼을 다른 데 써버린 겁니까? 호정은 그제야 장사치를 받는지 흠칫 놀라며 대답했다. 사람부터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중하다지만 사람 목숨보다야 더 하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용의가 왜 이런 건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뭐가 어찌된 것입니까? 호정이에게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고통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경련하듯 눈을 까디집으며 몸을 떨어댈 뿐. 단기간에 혈삼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준 까닭에 혈삼의 미움을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금세 목숨을 잃고 말겠죠. 장사치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건 혈삼의 저주 따위가 아니다. 장사치가 내게 먹인 혈삼의 씨앗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호정이는 애원하듯 장사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어머님이 괜찮아지셨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장사치는 대답했다. 저렇게 된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저대로 목숨을 잃고 심장에서부터 새로운 혈삼을 피우겠죠. 그보다 약속을 어기셨으니 그 셈은 치르셔야겠습니다. 저에게 새 혈삼을 만들어 주셔야죠. 저 청년에게서 난 혈삼. 이전에 약속한 대로 제게 잘 키워서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씨앗도 포함해서요. 물론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절차이니 값은 못 쳐드립니다. 제가 힘겹게 싹 틔운 혈삼을 남에게 줘버렸으니 그래야 이치가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온정도 없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막말을. 장사치는 별다른 감정 변화가 없는 듯 담담히 대답했다. 온정은 온정이고 거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 이번엔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죽은 저 청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호정이는 입을 다물었다. 난 그 잠시간의 침묵을 끝으로 정신이 점차 흐릿해져갔다. 그때 그 귀신의 장난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모든 나의 신경에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몇 년 전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들은 모두 일을 나가고 당시에 방학이었던 저는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전 집에서 뒹굴뒹굴 TV를 보다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를 대충 때운 터라 살짝 배가 고파졌었죠. 그래서 전 라면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가서는 냄비에 물을 받고 있는데 누나가 부엌벽 뒤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야! 뭐해? 나 출출해서 라면 먹으려고. 누나도 먹을래? 안 먹어? 나중에 뺏어 먹지 마. 나 혼자 먹는다.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같이 라면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냄비에 물을 받던 중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직 누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고 분명 지금 시간은 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이 덜 깨서 착각한 건가 싶어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누나가 여전히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고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나의 모습을 한 그 형체가 스르륵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누나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사라진 뒤에도 몇 분을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가 문득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야? 나 친구들이랑 밖에 있지. 왜? 혹시 오늘 집에 오지 않았었어? 응. 왜? 무슨 일 있었어? 누나, 나 좀 전에 귀신 본 것 같아. 뭐라는 거야? 누나가 지금 집에 들어가? 아니야. 친구들이랑 놀아. 이따가 봐, 누나. 다행히 누나에겐 아무 일도 없었나 봅니다. 전 라면이고 뭐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얼른 누나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누나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반가운 마음에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치워버리고 거실로 후다닥 뛰쳐나갔습니다. 누나. 누나, 표정이 왜 그래? 집으로 들어온 누나의 표정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너 왜 거기서 나와?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방에서 나오냐고.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방금 말했잖아.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다고. 아니, 너 분명 조금 전에 계단에 네가 앉아 있었는데? 누나는 뒤이어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전화통화로 귀신을 봤다며 호들갑을 떨어대던 제가 내심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누나도 신경 쓰지 않았었지만 하나뿐인 동생인 제가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을 일찍 끝내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집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아파트 비상계단 쪽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가 계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 오늘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 내 모습에 제가 겁을 잔뜩 먹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또 제게 말을 걸어봐도 아무런 대꾸도 없어서 일단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방에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누나와 저는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쳐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있었던 뒤로는 누나와 전 귀신 같은 걸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그 귀신의 장난은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전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아팠었고 이 때문에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면 엄마가 제 방에 자주 오시고는 절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집은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또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열심히 보일러를 틀어놔도 바닥만 따뜻했고 집안의 공기는 항상 쌀쌀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집 옆으로 몇 년째 비어있는 큰 방앗간이 있는데 규모가 엄청 큰 건물인지라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버렸고 이런 환경들이 저의 건강을 더욱 나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날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전 학교를 조퇴하고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엄마는 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무언가 가지러 온 것인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서 시선만 돌린 채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익숙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느낌에 몽롱한 상태에서 엄마를 보고 있는데 엄마라고 생각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듯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라고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헌데 얼굴을 봤을 때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아니, 여자의 얼굴은 심각할 정도로 매우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반은 짓이겨져 있었고 얼굴의 피가 여자의 상체를 검붉게 물들이고 제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에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린 것인지 목소리는 입 안에서 맴돌기만 할 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는데 의문의 그 여자는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듯 저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벅 아주 느린 속도로 다가오는
그 여자. 전 눈을 감고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이 흐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수야, 죽 먹고 자.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질끈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떠보니 제 앞에는 의문의 여자가 아닌 엄마가 죽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갔다 오시면서 죽을 사오셨나 봅니다. 전 엄마를 보고는 순간 긴장이 풀어지며 그대로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전 잠에서 깨어나 엄마가 사온 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들은 충격적인 사실. 엄마는 제가 아파서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마트에 장 보러 가면서 죽을 사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누워있을 때마다 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는 건가? 그럼 그때 제가 봤던 그 이질적인 느낌의 여자가 제 방으로 들어온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 엄마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이죠. 그 일이 결정적으로 이사를 결정짓게 만든 건 아니지만 옆건물에 방앗간 때문에 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서 채광이 부족했고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 건강 상태는 나빠졌으며 집도 너무 음습해서 이사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저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참 신기하게도 이사를 하고부터는 전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집 옆으로 있는 큰 방앗간은 몇 년 동안 방치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망사고 때문에 몇 년간 방치되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방앗간에서 일하던 어떤 여성분이 기계에 머리가 끼는 아주 큰 사고가 났고 여자의 긴 머리가 기계로 빨려 들어가 얼굴 가죽이 벗겨지면서 얼굴이 심하게 뭉그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또 방치된 건물을 붕괴하려 했지만 많은 인부들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크게 다쳤었고 급기야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되었는데 그 무당은 구슬하던 도중 갑자기 피를 잔뜩 토해내며 무언가에 놀란 듯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건 사고를 당했던 그 여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햇빛도 들지 않고 집이 습한 탓에 몸이 아파서 헛것을 본 것일까요? 여자만 잔뜩 모여있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선생님을 뽑자면 30대 초반에 피부가 백옥처럼 뽀얗고 큰 기럭지를 가진 과학선생님이다. 야간 자율학습 감독으로 잘생긴 과학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 초점 잃은 학생들의 눈들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손거울을 꺼내서는 앞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학이 코앞인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밖에서 내려대는 비는 하늘을 뚫을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허락해줄 리 없던 선생님은 학생들의 탄식에 창문을 한번 바라보곤 생각에 심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이번 시간만 쉬고 다음 시간은 열심히 하는 거다. 네. 선생님,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무서운 이야기? 좀 많이 무서울 텐데. 듣고 집에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 알았어? 반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탁의 조명만 남겨둔 채 교실에 볼을 껐고 마치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선생은 생수를 벌컥 들이키며 말문을 열었다.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크고 자란 동갑내기인 남자랑 여자가 있었어. 초중고 같은 학교로 나와서 심지어 같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둘은 자연스럽게 그 누구보다 가까운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 그러다 둘은 어느 날 한 약속을 하게 돼. 약속의 내용은 둘 중 누군가 하나가 죽으면 따라서 죽기로 말이지. 흔히 서로 좋아하는 남녀 사이에 하는 그런 흔한 말장난이라 생각했던 남자는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자는 달랐지. 정말 진짜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진짜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생각으로 약속했어. 그러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둘의 행복은 사실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간 여자는 갑작스럽게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지. 그리고 여자는 생각했어. 둘의 세상도 마치 끝났다고. 남자는 지극정성으로 여자를 간호했는데 여자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기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지.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자 여자의 몰골은 해골을 연상시키듯 삐쩍 말라 있었고 온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 여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남자는 일말의 희망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간호했지.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남자에게 말했어. 내가 죽으면 너도 따라 죽을 거지? 여자는 남자의 두 어깨를 꽉 잡으며 눈을 부릅뜨며 말했고 남자 또한 말했어. 그럼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서로 한참을 부둥켜 안으며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마침 여자는 온몸의 계력을 다해서 세상과 이별하게 되었어. 남자는 슬픔의 고통 속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했지.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남자의 삶 또한 피폐해져 갔고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자살 시도를 했어. 하지만 인간 내면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참 질겼지. 그러다 세 번째, 마지막 자살 시도를 할 때는 죽음의 공포가 슬픔의 고통을 이겨내고야 말았어. 무슨 말이냐고? 남자는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죽음의 공포는 그 어떠한 것을 이겨낼 정도로 무서웠거든.
남자의 지인들 또한 남자를 격려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그렇게 다시금 남자는 자기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지. 시간은 남자의 빈 마음을 점점 채워갔고 마음이 채워질수록 슬픔 또한 잊혀지고 있었어. 그러다 슬픔이 다 지워져 갈 무렵 남자에겐 좋은 사람이 나타났고 남자는 그 여자를 망각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점점 여자의 그림자로부터 해방되고 있었고 기억 속 어딘가의 추억이 파편이 될 때쯤 그녀와의 추억들이 다시금 고통으로 남자에게 다가왔어. 그러다 남자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어. 매일 밤 꿈에 여자가 나타나 남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지.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 이대로 있으면 정말 미쳐서 죽을 것만 같아서 남자는 수소문 끝에 용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어. 무당은 남자가 들어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했어? 이 어리석은 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자의 원한이 너무 강해서 부적이나 구슬은 턱도 없어. 무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문을 열었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1년에 한 번 금음달이 뜰 때 젊은 여자의 피로 그녀의 원혼을 위로해줄 방법만이 네가 살 길이야. 그런 무당의 말을 듣고 남자는 문득 창문을 바라보았고 금음달이 밤하늘을 아련히 빛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는 두 손가락을 다 펴서 남자에게 손바닥을 보이며 무당이 말했어. 그리고 딱 10번. 10년이 되는 해에 넌 그 여자로부터 해방될 것이야. 매년마다, 즉 10명의 피들로 여자의 원혼을 달래주면 해방될 것이라는 말이었지. 고통 속에 몸부림칠 바엔 차라리 살인을 저지르자고 결심했어. 살인은 명백한 범법행위이고 평소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에겐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어.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여자에게 자신이 죽을 것만 같았거든. 그러다 남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잔인하게 여자를 죽였지. 그리고 거짓말처럼 환각과 환청이 들리지 않았고 꿈에도 여자가 나오지 않았어. 기뻐했어. 남자는 여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안도감의 말이지. 그렇게 매년 금음달이 뜨던 11월에 살인을 저질렀고 남자는 마지막 10번째 살인을 남겨두고 있었어. 마지막 살인과 여자와의 질긴 인연이 끝이라는 생각에 남자는 그 어느 때의 살인보다 신중했지. 살인 대상으로 지목된 여자는 남자를 피해서 폐교가 된 학교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무실에 숨었어. 터벅, 터벅. 남자의 발걸음이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내 교무실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 여자는 가쁜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 막았어. 터벅, 터벅. 한참 후에야 다시 발걸음이 들려왔어. 그리고 그 발소리는 점점 교무실과 멀어지고 있었고 여자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 그때
선생님은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손바닥으로 교탁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교실엔 학생들의 고음 소리로 가득했다. 선생님 놀랬잖아요. 학생들의 원망 섞인 탄식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무서운 이야기 끝. 반장, 교실 문단속 잘하고 집에 가. 짧고 간결한 무서운 이야기가 끝난과 동시에 긴 야간 자율학습도 끝이 났고 교실을 나가는 학생들은 무서운 이야기가 재밌었다며 낄낄거렸다. 당시에 반장이었던 난 학생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교실 문을 잠근 뒤 복도에 불을 끄고 뒤돌아서 가려던 찰나였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난 인기척이 느껴지던 방향으로 말했다. 누구 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시 뒤돌아 나가려던 순간 전등 하나가 고장났던 탓인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잠깐이지만 누군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조차 없이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선생님? 여전히 복도의 전등은 켜졌다 꺼졌다를 빠르게 반복했고 창문에 비치는 금은달의 모습이 핏빛을 띠고 있었다. 선생님은 한 손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왔다. 복도 바닥은 부서질 것만 같은 굉음이 들렸다. 그리고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는 앞에서 멈춰선 선생님은 씩 웃었다. 무서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나로 인해서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100일 버티면 1000만원.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떠돌던 이 말. 내가 이 역 같은 방 안에서 멍청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 때문이다. 정신 나간 유튜버 한 놈이 저 따위 것을 직접 시험하겠다며 공고를 냈을 때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미친 작자는 진심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 작은 매트리스 하나, 침구루 세트, 책상에 의자, 그리고 어설픈 칸막이만 쳐져 있는 욕실 겸 화장실엔 변기 하나, 샤워기 하나, 입구 아래에는 음식을 넣어줄 목적인지 구멍이 하나 나 있었고 입구 외엔 잠겨있는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차라리 감옥이 더 고급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모양새였다. 말이 100일이지 딱 100일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게 밥줄이니까 사람들이 볼만한 게 충분히 나오겠다 싶을 때까지만 할 겁니다. 10만 유튜버랍시고 뺀지라니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나는 놈이 겉들막거리면서 설명했었다. 보통이라면 이따위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그놈은
내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턱하니 5만원권 200장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었다. 컨텐츠 마무리되면 현금으로 바로 드릴게요. 이게 대박 터져야 저도 돈 버니까 자극적으로 갈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예 못 받으시는 거 알죠? 끝까지 참으실 수 있음 돈 싹 챙겨 가시고 못하겠으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쇼맨십 따위는 내 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누워있다가 잠들었다. 침대 벽으로 가만히 귀를 대면 멀리서 TV 소리 비슷한 것도 들을 수 있었다. 아마 그놈이 지내는 곳에 TV를 켜놓은 것 같았다.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를 라디오 삼아 듣기도 하고 정 심심하면 운동이라도 하면서 어찌어찌 3일을 견뎌내자니 그놈은 나에게 슬슬 장난질을 시작했다. 슬슬 적응됐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고난의 행군 첫 번째. 테마는 올드보이입니다. 방 안에 있던 작은 스피커에서 들려온 그놈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그날부터 모든 식사는 군만두가 되었다. 이 정도는 그나마 예상했기 때문에 그냥 툴툴 거렸을 뿐이지만 일주일 내도록 군만두만 나오다 보니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놈이 원하는 대로 지랄 방강을 해보려 했지만 그것도 썩 내키지 않아 겉으로 나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군만두를 씹어 삼켜댔다. 아무리 그래도 100일 동안 군만두만 주진 않을 것 같으니 곧 이 테마란 것이 끝나고 다른 게 올 게 분명했다. 내 예상이 맞다면 바로 오늘 7일이 지난 오늘 새로운 테마로 바뀔 것이다. 방 안의 벌레떼를 풀어버리고 미스트 테마라고 하진 않을까. 끔찍한 상상을 하며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렸다. 잘 버티시네. 저 같으면 3일 만에 때려쳤을걸요.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로써 군만두랑은 이별이네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고난의 행군 두 번째. 두 번째 테마는 체인소맨입니다. 체인소맨? 그게 뭔지 난 알 수 없었다. 다만 방 안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하드보드지로 어설프게 만든 톱날 같은 걸 머리에 단 놈이었다. 그리고 함께 들어온 식사는 식빵? 장난하나 씨. 봉지째 틱하고 놓여있는 식빵을 보고 확 열이 뻗쳤지만 역시나 티내지 않기로 하고는 식빵 하나를 꺼내 물고 강아지 머리에 붙은 이상한 걸 떼어냈다. 목걸이에 포치타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 이 녀석 이름인 것 같았다. 적어도 덜 심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식빵을 뜯어 입에 넣었다. 식빵으로 유명한 것도 그럭저럭 7일이 지났다. 강아지와 친해진 덕에 시간이야 빨리 갔지만 문제는 2주 동안 너무 부실한 식사를 한 탓인지 몸이 엉망이 되는 듯했다. 소화도 되지 않고 기운도 없다. 그나마 강아지는 항상 열려있는 문 아래 작은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사료와 물을 따로 챙겨 먹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슬슬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이라면 100일간 어찌 버텨서 돈을 받아봐야 산송장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고민은 금세 해결되었다. 와, 진짜 잘 버티신다. 잼도 없이 그게 넘어가요? 아무튼 잘 버티셨으니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는 악마와의 계약입니다. 지금 악마들이 포치타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포치타를 악마들에게 바친다면 천국이 펼쳐집니다. 일주일 내내 고기가 듬뿍 든 영양 만점 식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치지 않으면 다시금 포치타와 함께 일주일 동안 식빵으로 지내야 합니다. 얄팍한 수를 쓰네. 작게 중얼거리며 빛이 고소 보였다. 강아지 목숨을 담보로 하다니 유튜브 컨텐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저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뻔하대 뻔하다. 난 고민조차 하지 않고 당당히 말했다. 악마들에게 바칠게요. 곧바로 대답하는 게 예상 외였는지 녀석은 잠시간 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제공됩니다. 간신히 대답하고는 문 아래에 작은 구멍으로 강아지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럴싸하게 뚜껑까지 덮인 식사가 나왔다. 벌써부터 방 안 가득히 고기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내 예상이 맞는 모양이었다. 기대를 한 채 뚜껑을 열어보자 역시나 먹음직한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다만 고기 한가운데는 작은 팻말이 꽂혀 있었다. 포치타 안심 스테이크. 역시 웃음기 어린 얼굴로 팻말을 떼어버린 다음 주저없이 칼과 나이프를 들었다. 난 고기를 썰어 주저없이 고기를 썰어먹는 내 모습을 보며 그놈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해질 지경이었다. 물론 정든 강아지 고기를 먹으며 미친놈처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게 유튜브 컨텐츠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를 고기 덩어리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냥 그런 척 연출할 뿐. 아마 고기와 팻말을 보고서 멘탈에 나가는 모습을 상상한 모양인데 절대 저놈 손아귀엔 노란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싹싹 긁어먹은 뒤 만족한 식사를 마친 덕에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 이후로 일주일간은 불쌍할 정도로 어설프고도 처절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포치타 다리구이라던가 포치타 등심 돈가스라는 씨알도 안 먹힐 요리들이 나왔고 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먹어치웠다. 이제 슬슬 녀석이 불안해졌을 테니 뭔가 강한 게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벽을 통해서 어떤 드라마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스피커가 울렸다. 이제 다음 테마입니다. 그 전에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 아래의 구멍으로 강아지가 뛰어들었다. 감동의 재회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별다른 호들갑 없이 강아지를 들쳐안고 쓰다듬었을 뿐이었다. 마음이 급했는지 녀석은 곧바로 말했다. 다음 테마는 마션입니다.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처음부터 궁금했던 문이 드디어 열렸다.
큰 기대를 안고 들어간 그곳은 크고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제부터 식량을 자급자족하셔야 합니다. 감자만 드리면 너무 정없으니까 다채롭게 준비해봤어요. 잘 키우셔서 신선하게 드시면 됩니다. 야, 이건 좀 너무한데? 감자 화분 몇 개에 고추, 오이, 상추, 가지, 토마토, 호박에 당근, 화분까지. 야채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물이나 줘가면서 따먹으면 된다지만 조리기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생식이라니 어이가 없을 노릇이었다. 이쯤 되니 슬슬 오기가 생겼다. 그래 이 새끼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아, 이건 너무 개 같은데? 생오이를 씹어먹다 보니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강아지야, 때 되면 구멍으로 나가서 밥을 먹고 온다지만 나야 꼼짝없이 이따위 것들로 연명해야 했다. 감자는 아직 너무 작아서 먹기가 어려웠고 당근과 호박은 역해서 먹을 게 못 되었다. 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먹히는 상추와 고추, 오이 따위로 버티고 있지만 이 빌어먹을 놈의 야채는 먹어봐야 금방 배가 꺼져버린다. 내가 여기 나가면 이따위 것들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나마 지금껏 그 망할 유튜버 놈 계획을 다 망쳐놓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앞으로도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보려 애쓰겠지만 그것들 역시 이 악물고 버텨볼 심산이었다. 이제 슬슬 그 역같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되었다 싶었지만 어째 하루 종일 조용했다. 아무래도 다음 테마가 대충 뭔지 알 것 같았다. 나한테 불안감을 주려는 심산이다. 스피커로 설명하지도 않고 뭔가 상황 변화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 의심과 함께 불안에 떨어댈 것이고 호들갑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 것일 터였다. 하지만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그놈이 제 풀에 지쳐 마이크를 잡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줄 셈이었다. 그래, 이쯤 되니 똥줄 타지? 어디 한번 더 뭐같이 굴어봐. 어찌되나. 작게 중얼거리고는 여유롭게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목구멍을 통해서 역류하려는 당근을 억지로 대삼키고는 입 안으로 수돗물을 잔뜩 밀어넣었다. 벌써 며칠이나 더 지났는데도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제 그나마 먹을 만한 것들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억지로 가지와 당근을 우겨넣고 있었다.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갈 수 없다. 절대 져주지 않는다. 이 녀석도 생각이란 게 있다면 먹을 거로 사람을 극한으로 내몰진 않을 테니 곧 멀쩡히 먹을 것을 넣어줄 것이다. 밥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된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것이다. 이를 악물고는 위안 삼아
강아지를 안아들었다. 어째 가벼운 것이 강아지도 제법 살이 빠진 듯했다. 사료가 줄어든 것일까?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내가 먹는 걸 달라는 듯 보채기도 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아지 구멍을 살펴볼까 했지만 그런 모습조차 놈이 원하는 걸 테니 참아보기로 했다. 어차피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이 거지 같은 채소 지옥도 끝날 터였다. 그때까지만 차분하고 진중하게 기다리면 된다. 야, 이 새끼야. 너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뭘 찍으려면 밥은 제대로 먹어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미 방 안엔 과실은커녕 작물의 뿌리까지 전부 씹어삼키 채웠다. 수돗물로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가져다 버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먹을 걸 달아 소리쳤지만 반응은 없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강아지까지 피골이 상접해 갔기 때문에 납작이 엎드려 구멍으로 밖을 보니 어두운 공간에 빈 사료 그릇과 말라버린 물그릇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이미 이건 유튜브 컨텐츠를 할 수가 없다. 너, 이 새끼 나 엿먹이려고 그러지? 진짜 엿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거 열어. 안 열어?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쳐도 여전히 조용하다. 기운이 다한 난 그대로 침대에 엎어졌다. 그래, 쓸데없이 기운 뺄 게 아니라 조용히 버티자. 이 새끼도 언제까지고 모른 척 하진 않을 테니. 근데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슬쩍 눈을 내려 내 발치에서 힘없이 웅크린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저건 정말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저걸 잡아먹으려 한다면 놈이 뭔가 하려 들겠지. 만약 그래도 반응 없으면? 그럼 진짜 잡아먹어버리겠단 각오를 다지고는 슬슬 눈을 감았다. 우선 자자. 자고 나서 생각하자. 웅얼거리는 뉴스 소리를 뒤로한 채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활동하던 임모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운영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왔으며 이를 통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임모 씨가 현재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